애기들이 뭐 가지고 노는 그런 거? 뭐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가끔 본 적은 있지. 그럼 보통 그 인형을 어디서 봤어? 뭐 아까 말했듯이 애기들 목욕할 때나 아니면 한강에 둥둥 떠 있는 거 본 것 같아. 갑자기 근데 왜? 그런데 그 오리 인형이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면 어떨 것 같아? 갑자기?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나폴리탄 괴담 같은 거야? 아니야.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애리조나와 멕시코 국경에 있는 소노라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야. 갑자기 미국이라고? 소노라 사막의 길이는 무려 620km에 달해 죽음의 사막으로 불리는 곳이야. 이곳에 수많은 러버덕이 발견된 이유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자신들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러버덕을 이정표 삼기 때문이야. 약간 미드 같은 데서 봤던 불법 뭐 밀입국, 뭐 밀수출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것도 맞지만 매일 수많은 노동자가 출퇴근을 위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해. 그런데 이곳에서 이러한 오리 인형이 발견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야. 그만큼 멕시코의 이민자들이 큰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지. 도대체 무슨 위험인데? 이 맥락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이민자에 대해 세운 긴 정책에 대해 알아봐야 해. 너가 2001년도에 몇 살이었지? 1살이었어.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2001년 미국에 일어난 9.11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당연하지. 너무 큰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어. 9.11 테러 사건이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잖아. 맞아. 9.11 사건 이후로 미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 미국의 이주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USA Patriot Act를 통과시켰어. USA PA가 통과되고 이주 경로를 위험한 지역으로 이주를 포기하게끔 했어. USA Patriot Act이면 미국과 전 세계의 테러를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알고 있는데 이 법 말고 또 달라진 게 있을까?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이민 집행기관이 통합되었고 서류 미비 이민자를 구분하고 체포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어. 그리고 비자 검토 출입국 시스템은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외국 국적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되었어. 비자 절차가 더 엄격해지고 비자 소지자의 움직임 추적에 더 많은 주의가 기울어졌지. 맞아. 그리고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어. 공식적인 청취도 없이 새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소에 가게 된 사람들도 많아졌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이런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민자들이 많이 영향받았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범죄로 추방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감금을 당하기도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멕시코 이민 문제가 더 드러나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아니었어?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사람들이 이민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주 상황은 어땠어? 그 시기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꽤 활발했어. 주로 이주민들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주요 통로로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갔지. 이민자들은 종종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의 주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왔어. 그리고 중남미 이민자들도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도착했고 때로는 멕시코 이주민과 합류하기도 했어. 그렇구나. 그럼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 멕시코 이민자 수는 얼마나 됐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2016년까지 매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멕시코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어. 그 정도면 상당한 이주량이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이주하면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안타깝게도 이주 중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어. 2016년 미국 국경 순찰대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3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사망했다고 보고했고 이러한 사망자는 혹독한 기상 조건에 대한 노출, 탈수, 횡단 중 사고, 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네. 맞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 시기에는 이주 문제가 미국 정치와 사회적 토론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멕시코 미국 이주 상황은 정말로 복잡한 문제였던 것 같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민자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트럼프가
대체 무슨 정책을 펼쳤길래 이민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어? 아무래도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벽은 워낙 유명해서 좀 아는 것 같긴 해. 트럼프는 벽 외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주자의 입국 및 거주를 막으려고 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다카와 TPS 해지 시도야. 다카와 TPS가 뭐길래? 다카는 2012년부터 시작됐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어린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거주권을 주는 제도야. 그리고 이 거주권은 만료되면 갱신될 수 있어. 근데 트럼프가 2017년에 이 제도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어. 그러면 다카로 미국에 거주하던 어린이들은 다 갈 곳을 잃어버린 건가? 그치, 그런 셈이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다카와 비슷한 제도로 TPS라는 제도가 있어. TPS는 1990년도에 정립된 제도인데 위험하다고 인정받은 국가 국민들에게 일시적 거주권을 주는 제도야. 본국에서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환경재해, 그리고 특별한 상황 탓에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그리고 TPS도 원래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될 수 있었어. 원래는 그랬지만 근데 트럼프가 6개 국가의 TPS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그렇기 때문에 TPS가 만료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지. 그럼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던 이주자들은 1990년대부터 시행된 제도면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맞아. 이 발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 수가 30만 명을 넘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은 거야?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다카와 TPS 모두 없애지 못했어. 반대가 심했고 법원에서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 TPS는 2023년에 연장이 받아들여졌어.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지. 다카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18일에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어. 나도 뉴스에서 봤어. 다만 판결에서 다카의 실체적 위법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언급이 되어서 다카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다카는 새로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2021년 이전에 들어온 이주자들에 한해 갱신만 인정되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자체가 미국에서 이주자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주자의 유입을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거주한 이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사실 이러한 강경한 정책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아. 다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야. 아, 그러면 강제 추방으로부터만 안전한 것일 뿐이지 불안전한 신분에 대한 약간 최소한의 보호 조치일 뿐이구나. 다카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들은 2001년에 나온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라는 법안의 앞글자를 따서 DREAMERS라고 불러. 다카 폐지 선언 당시 DREAMERS, 여러 이민단체에 더불어 애플과 페이스북의 CEO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선언했고 16개 주는 즉시 다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어. 정책의 타당성 자체를 내가 평가하긴 어렵지만 그럼 그동안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곳을 자기의 조국으로 생각해왔던 미성년자들은 한순간에 나라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거잖아? 충분히 반인도적 처사라고 불릴 만한 여지가 많은 것 같아. TPS 경우도 비슷해. TPS가 폐지될 경우 이민 가족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자녀를 미국에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사실상 가족이 생이별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완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 아니야? 내가 당사자라면 너무 잔인한 선택으로 느껴질 것 같아. 멕시코의 이민 현황과 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면 멕시코 내부의 상황도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어. 그렇구나. 멕시코 내부의 상황은 뭘 말하는 거지?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는 대다수는 멕시코 내 위기 상황, 예를 들어 빈곤, 폭력 등 살기 어려운 조건이야. 좀 이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구나.
그렇지. 따라서 과연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정책을 펼치더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지. 이민자를 단속하더라도 이민자 자체가 발생하는 내부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이민이 답은 아니라는 거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민을 둘러싼 국경 폐쇄보다는 중미 지역 삼각지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그러나 이는 국가 사이의 외교적인 노력 강화 등 부가적인 노력이 들기에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이처럼 찬성 및 반대 이유가 팽팽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이지. 이민자들도 인간 존엄성을 동등하게 가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럼 이민자들도 결국 똑같은 사람인걸. 그들 간의 유대감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 앞서 말했듯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민자들 간의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의 예술적인 승화를 보여주는 것이 오리 인형이야. 찬성 및 반대 입장도 중요하고 이민의 파급 효과 등 사회적 이슈로서 이민을 꼼꼼히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가려서 이민자들의 인권을 망각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지? 무엇보다 관심을 퍼뜨리기 위해 멕시코를 비롯한 이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더 빈번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주체적으로 가지며 나아가 현상에 대한 비판적 청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